기회가 왔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대통령 하나만 보고 온 사람이 자기가 이 기회가 왔는데 여기서 양보? 김문수 후보에게 단일화는요, 김문수로 단일화 이해는 절대 없어요. 이준석, 이낙연까지 다 함께 하겠다 말은 좋잖아요. 한덕수와의 단일화가 아니라 난 다 할 거니까 쟤들 다 올 때까지 시간 끌게 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단일화 안 한다는 거군요. 안 한다는 거라니까요. 10일 안에 10일만 김문수가 버티면은 네. 10일 안에 한덕수 후보는 지지선언도 안 하고 그냥 들어봐보고 끝날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 민주당에게 네. 한덕수냐 김문수냐를 물어보면 네. 저희는 한덕수가 좋아요.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대법원이 말했잖아요. 유력한 대선 후보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제거가 안 됐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갈등이 커졌잖아요. 선거 기간 중에 했다는 거 하나. 네. 이재명 후보가 100명 명에 가까운 국민하고 당원들한테 선택을 받았는데 어떻게 지울 수가 있겠습니까? 99명의 범인을 잡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억울한 사람이 국민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유력한 대선 후보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아주 즐거운 어린이날. 또 부처님도 오셨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순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확실히 분위기가 많이 기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의상 보니까 죄다 파란색 셔츠를 입고 오셨거든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렌지. 이제 뭐 당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냥 여러분도 아니에요. 꼭 그러면 안 돼. 우리 당에서는. 하늘색 셔츠로 맞춰 버렸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 드릴까요?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부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성필입니다. 네. 네, 좋은 날입니다. 벌써 여유가 느껴지시네요. 그리고 국민의힘 박상수 전 대변인님. 예, 박상수입니다. 네. 네.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김성열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성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윤경 기자가 오늘 뉴스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뭐 주말 내내 제일 화제가 된 뉴스들 참 뭐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 대법원 관련해서 뉴스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대법원이 이재명 그 후보 선거법 재판을 파기 환송했잖아요. 유죄 취지로. 네. 그 이후로 이제 민주당이 난리가 났습니다. 후폭풍이 뭐 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민주당이 이제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등 사법부를 향해서 총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를 사법 내란으로 규정을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어제 3시간 정도 이어진 비상의총 끝에 일단 탄핵은 하지 않겠다. 일단은 보류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의총 끝나고 네. 사법부의 정치 개입은 분명하지만 방법론에서는 의견이 갈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탄핵이라는 가장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면 안 된다는 신중론이 일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가장 최후의 수단은 지금 쓸 때는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접은 건 아니지만 이건 네. 일단 갖고 있고 다른 방식을 찾자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뭐 지지자분들은 뭐 대법관들 다 탄핵 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목소리가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초선 의원들도 좀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런데 탄핵이란 무기는 조금 더 두고 보겠다. 이 정도 톤인 것 같은데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님이 또 당사자ውን 잘 아실 테니까. 일단 제가 탄핵하는 거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 했다가 엄청 욕먹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중진의 대변인이냐 초선의 대변인이냐 민주당의 대변인이냐. 네. 그러니까 이제 당원과 국민들 지지자들의 걱정은 뭐냐면 아주 쉬운 겁니다. 지금 대법원이 이례적인 과속 페달을 밟는 것이 저희는 처음에는 이렇게 파기환송해가지고 계속해서 어떤 네거티브적인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가지고 네. 국민의힘이 선거운동 하는데 도와주는 거 아니냐 네. 요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거 너무 순진했다. 이것은 하는 행태를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을 해가지고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못 내게 만드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순진하게 대비해서 안 된다. 그래서 그 실효성 있는 대책 중에 하나가 이제 판사를 탄핵하는 건데 네. 이틀 전에 2, 3일 전에 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네.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 이제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고법에서
이제 판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재상고를 할 수가 있는데 재상고 접수기일 7일 그리고 상고 이유서 제출 20일을 보장할 것이냐. 그러니까 당연히 보장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대통령 선거 이전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에 박탈된 일은 없기 때문에 예? 우리가 조금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의심을 멈추지 않고 지금 15일 날 첫 공판기를 잡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기 혹은 취소 요청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는 거지. 아, 근데 그거를 보고 만약에 그게 네. 민주당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네. 어쨌든 뭐 물리적으로 뭐 피선거권 네. 박탈되는 건 불가능하니까 네. 넘어가고. 근데 더 황당한 일이 예. 세상에 대선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네. 5번 나오라는 거 아닙니까? 예? 재판에. 그리고 6월 3일 날도 재판하자는 거예요. 선거일에. 네. 그러니까 저희 한민수 대변인은 아침에 인터뷰에서 말했지만 이걸 두고 우리가 어떻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냐. 네. 그리고 저희 민주당이 또 추가적으로 요구한 게 너희 대법관들이 지금 사건 기록 복사한 기록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전자 기록 문서로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 좀 이따 다시 네. 좀 하긴 할 그렇군요. 건데. 네. 예, 그럼 네. 이제 대법관들이 만약에 줄탄핵을 또 당하면 혹은 뭐 대법원장만 탄핵해요? 대법원장. 10명이 이제 유죄 취지로 네. 같이 파기환송했는데 근데 일단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할 어쨌든 거니까? 지금 안 할 거니까. 아, 알겠습니다. 지금 요런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힘은 굉장히 오만하다 이제 이런 반응들을 좀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상권 분립이라는 개념 자체를 좀 다시 한번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예. 사법부 입장에서 얼마나 곤욕스럽겠습니까? 헌법 84조가 적용될지 말지는 이런 상황이 펼쳐질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법부도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 민주당에게 10일이라는 시간을 줬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정치인이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고 국회의원이 뭐 180명에 달할 정도로 있는 당에서 뭐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네. 이 10일이라는 시간은 후보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 사실 만약에 민주당이 후보를 교체하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선 더 힘들어요, 사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그런 비토 이런 감정이 없어진 후보가 나오는 데다가 예. 게다가 그 분은 이재명 후보가 뭐 이런 사법적인 탄압을 받았다라고 호소하면서 또 민주당 지지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고 이재명 후보는 또 새로 나온 정치인의 그 후보의 손을 들어주면서 또 어떤 자신의 정치적 미래나 이런 것들을 또 열어갈 수도 있는 후보 것이기 때문에 교체해라 이거죠. 정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진짜 최고의 순간을 맞이한 거거든요. 정말 이제 후보 교체 95%다. 절호의 찬스. 절호의 찬스죠. 95%다 하면 이거는 거의 100%가 되는 정말 절호의 찬스를 맞이했는데 이재명이 곧 당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아니 189명이나 되는 179명이죠. 179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 그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 다 어디 있습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나와도 돼요. 됩니다. 강성필 부대변인이 나와도 되고 그래. 교체 찬스가 왔다. 라고 좀 나까지 나오고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래 이 사람? 네, 알겠습니다. 자, 여튼 뭐 대법원장 탄핵은 일단 보류는 됐고요. 네네네. 그러나 이제 그 카드는 여전히 갖고는 있다. 이게 이제 네. 민주당의 입장인 거고. 근데 조금 전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하여튼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대법 판결이라는 데는 뭐 사실 이견이 거의 없으시죠? 그죠? 워낙 빨리 진행이 좀 된 거니까 다른 판결들이랑 조금 비교를 해보면 대략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직선거법 사건의 하나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상고한 후 파기환송심까지 2심 선고 후에 파기환송심까지 걸린 게 36일이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 동안 공직선거법의 평균 처리 기간을 따져봤더니 92일이었다. 한 2.5배 정도 되는 거죠, 시간이. 석 달쯤 되네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것보다 사실은 더 이례적으로 보는 것은 이 조희대 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사건 회부한 다음에 바로 합의기일을 열었고 네. 이틀 후에 사실상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어서 결론을 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대법관들 내부에서도 속도전에 대한 이견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 5명은 신속한 그 재판 진행에 대한 공감대가 대법관 사이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반대 의견을 낸 2명은 전원합의체의 요체는 설득과 숙고인데 재판의 신속은 절대적 가치가 아니다. 너무 빨리 진행이 돼서 국민들에게 이제 설득력이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결과적으로 그 이 선거법 사건의 기록이 6만 쪽, 뭐 일부는 7만 쪽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거 정말 다 읽고 결정을 내린 게 맞아? 판결한 게 맞아? 라는 질문이
금요일 법사위에서 집중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양당의 입장은 굉장히 좀 뭐 확고하게 있으니까 혹시 개혁신당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이 재판을 바라보는? 저는 이거 관련해서 이성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성을 찾아라. 예, 이거 이재명이라는 세 글자만 지우면요 민주당도 저러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6만 쪽, 7만 쪽 읽어봤냐 자꾸 그러는데요. 2심 판결 나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2심 판결 정말 명판결이다, 무죄 맞다, 다 민주당에서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요 대법원에 올라갔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2심 판결문이에요. 그 2심 판결문 보고 1심 판결문 보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 되는 거지. 그 잘한 판결 그거 보고 검토하셨을 텐데 6만 쪽 7만 쪽 읽었느냐 묻는 게 아니라 2심 판결문 제대로 봤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제대로 봤다. 그리고 1심 판결문도 봤다. 그래서 판결했다. 반대한 2명도 우리가 자료를 다 못 봤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시간은 부족했다. 국민들에 대해서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인정해요. 이거 빨랐어요. 그런데 빠를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5명도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밖에서 어떻게들 하는지 아세요? 조희대 대법원장 그 현수막으로 사진 걸어놓고 찍고 무슨 화형식 비슷한 것들도 하려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이게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그 근간을 흔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네. 그래서 민주당 좀 탄핵 이거 안 하신 거 되게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안에서도 이성을 좀 찾으려는 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재명 세 글자 지우면 안 되는 이유가 이재명 후보가 100명 명에 가까운 국민하고 당원들한테 선택을 받았는데 어떻게 지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대법원이 뭐 민주당이 후보 교체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 뭐 고마워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대법원이 무슨 민주당 선관입니까? 그거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리고 99명의 범인을 잡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억울한 사람이 국민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유력한 대선 후보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국민들은 지금 민주당을 향해서 후보 바꿔라 이런 말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최소한 그런 자격이 없어요. 이번에 4천억 들어가면서 조기 대선 열리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의힘이 배출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후보를 안 내야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면 내가 이해하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얼마 전에 구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 못 냈잖아요. 왜 못 냈습니까? 국민의힘 출신 구청장 귀책 사유 때문에 재보궐선거 났으니까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안 냈잖아요. 그럼 왜 작은 선거는 안 내고 큰 선거는 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맞으니까 국민의힘은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민주당은 어쨌든 간에 지금의 이런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러지도 네.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강력하게 항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6만 페이지, 뭐 7만 페이지 되는 것들을 봤냐가 이제 우리 최은경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금요일에 굉장히 논란이 좀 됐잖아요. 네. 당연히 이제 워낙 시간이 짧기도 했고 사실 물리적으로 그걸 다 본다는 건 뭐 불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누가 생각하더라도 상식적으로.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봐야 되는 거고 또 어디까지 보면 확인 안 한 거고 이걸 좀 우리가 기준을 삼을 만한 거는 딱히 없죠. 그 대법원의 입장이 예? 오묘해요. 약간 어떠냐면 먼저 듣고 올까요? 듣고 와서 얘기할까요? 그럴까요? 네, 한번 먼저 금요일 날 질문을 받았는데 전대협 법원 행정처장이 그거 한번 듣고 와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 모든 사건 대법원 가면은 다 전자문서화가 되는 겁니까? 그 예. 6만 페이지가요? 예, 요즘에는 이제 그 형사 기록 전자사본화를 그러니까 실시하고 그게 전부 다 있습니다. 전자문서가 예. 되고 그러면 이 전자문서 6만 페이지, 7만 페이지를 대법관들이 다 봤다고요? 그렇게 스캔해 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봤다는 말씀이신데 전합 2월 21일 날 전합 회부되기 전에도 봤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이 다수 의견 이제 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문건이 접수되는 대로 질체 없이 읽어보고 또 숙지에 따르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뭐 다 봤다는 얘기는 안 하는 것 같고. 근데 일단 그 천대엽 처장의 말은 뭐였냐면 어쨌든 사건 기록을 다 봤다는 취지였어요. 전날의 설명은. 그리고 이거 원래는 6만 쪽을 옛날엔 복사해서 수레로 다 끌고 갔었는데 네. 그럼 10명한테 6만 쪽을 다 복사하면 60만 쪽인데 그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복사 시간만도. 예, 예. 그걸 확인해 보겠다고 이제 계속 물어봤던 것인데 아니 전자 기록으로 봤다. 그리고 계속된 질의에 대해서 천대엽 처장이 결국에 다 스캔해서 본 것으로 안다라고 얘기했는데 후에 대법원 관계자 말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 상고심에서 원래 대법관들이 6만 쪽을 다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그러니까 쟁점에 관련된 이를테면 그 상고한 네. 그 검찰이 상고했다 그럼 상고 이후에 관련된 쟁점만 보면 되지 거기 있는 막 사실관계 인정 부분을 다 볼 필요가 있느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봤는지 안 봤는지 뭐 봤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반복 후퇴를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 얘기는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어쨌든 뭐 1, 2심에서 다 봤고,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에서는 그 법리가 제대로 적용 잘 됐느냐, 요걸 이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확인하면 된다. 요런 게 네. 이제 대법원의 공식 입장인 거예요. 그런 취지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네. 그 전원합의체 회부 전에 기록을 받느냐 이건 아마 그렇게 말하지는 못할 거예요 앞으로도. 왜냐면 자기가 사건을 배당받지 않았는데 기록을 보는 일은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길게 보면 48시간 안에 기록을 봤다. 중요한 쟁점 사안 위주로 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들은 당혹스러운 속도이기는 하다. 다만 꼭 더 6만 쪽으로 다 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이게 1심과 2심이 사실관계를 다 동일하게 인정을 했어요. 다만 이제 이거를 허위사실 적시로 볼 수 있느냐, 의견의 네. 표명이냐라는 법률적 판단에 엇갈림이 있어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이렇게 극적으로 갈라졌던 거고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률심 중심으로 충분히 본다라는 거는 그게 뭐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33 원칙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에 놓고 봤을 때 1심이 지독히도 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이 짧았다는 것만 계속 얘기하기에는 1심을 그만큼 길게 하면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다 다퉜고 항소심에서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부인을 안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실에 대해서는 굳이 더 다투지 않게끔 그렇게 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전자문서로 지금 벌써 민사는 다 전자문서가 됐어요. 형사가 이제 이번에 법원 내부가 전자문서로 됐고 이제 외부도 이제 우리 변호사들도 전자문서로 이제 할 수 있게 바뀔 건데 곧 바뀌는데 이미 대법관들은 민사는 더 복잡하거든요. 훨씬 많은데 이미 전자문서로 사건 기록 다 검토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형사가 전자문서가 된 게 늦어졌을 뿐인 거죠. 네. 그래서 전자문서로 봤기 때문에 제대로 안 봤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글쎄요, 민주당이 이 AI 시대에 기술적 감수성을 좀 더 키우실 필요가 아니 근데 있겠다. 그 생각이 대법원에서 듭니다. 이번에 이제 판단한 게 물론 이제 그 법률심을 하는 데니까 이제 법률심을 한다는 건 뭐 저희야 이제 법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법을 이 혐의에 적용하는 게 맞냐 이제 이런 거 이제 판단하는 게 법률심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본 거는 예를 들면 지금 이게 거짓이냐 아니냐 뭐 이걸 이제 2심에서는 거짓이 아니라는 걸로 봤다는 거고 1심은 거짓이라는 걸 봤다는 거면 사실심은 아니겠으나 사실상 사실심처럼 혹시 대법이 판단한 건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있었던 재판 기록 같은 걸 조금 더 꼼꼼히 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는 있을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런 거죠. 예. 뭐냐면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거, 김문기와 골프를 뭐 쳤는지 안 쳤는지 뭐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사진을 통해서 한 거, 그 다음에 그 백현동 개발과 관련돼서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와 관련된 것, 이러한 사실관계들은 1심과 2심이 다 동일하게 인정을 했어요. 동일하게 그 판결문을 보시면 다만 뭐가 다르냐면 1심은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사실의 적시라고 봤고 2심은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의견의 표명이라고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그 다툼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거야 이 사실관계는. 네네네. 근데 이게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표명인지는 법률적 판단인 거죠. 요 법률적 판단에 대한 부분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부분이 1심과 2심이 엇갈렸으니까 대법원이 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사실의 적시다라고 판단을 해준 거예요. 왜 그러냐? 사실의 적시만 처벌되거든요. 네. 의견의 표명은 처벌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다 싫다는 처벌되지 않지만 있다 없다는 처벌된다라는 것이 지금 대법원의 판결이고 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있다 없다가 의견이 돼버리면요. 앞으로 있다 없다의 방식으로 얼마든지 허위 사실을 적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뭐냐면 사실상의 대세우를 갖고 있어서 다른 사건들에도 이게 하나의 준거 기준이 돼서 법률처럼 쓰인다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이
기준을 만들어 준 것이다. 사실의 적시 부분에 대해서 1, 2심에서 다툼이 없는데 대법원이 사실의 적시 부분까지 너무 세세히 볼 필요는 굳이 없다 이거죠. 지금 민주당이 제기하는 게 방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 가지고 지금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심과 2심에서 의견이 갈렸잖아요. 근데 2심에서 정읍시장 오래된 것도 아니고 작년 사건 아닙니까? 그거 대법원에서 적시한 거잖아요. 그럼 본인들이 작년에 그렇게 내린 결론에 대해서 뒤집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뒤집었다면 거기에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내용상으로 1심을 그대로 갖다 붙인 거지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뭐 미국 엘고 얘기하던데 엘고 내가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상관도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뭐 633 이미 늦어졌다 그러는데 아실 거 아니에요. 아니 검찰이 증거채택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재판부가 중간에 교체됐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22년 9월에 기소됐거든요. 근데 그때 같은 해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사람이 28명이에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이재명 대표보다 2년 먼저 기소된 공직선거법도 아직 결판이 안 난 게 23건이에요. 그 이재명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좋아요. 그러면 6만 페이지, 7만 페이지 다 안 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최소한대로 로그 기록을 봤는데 만약에 로그인도 안 했으면 어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은 로그인 했는데 요즘 체력 기록까지 다 나옵니다. 한 5분, 10분 잠깐 봤으면 그때 뭐라고 할 거예요? 그때는 그럼 인정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용 가지고 뭐라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거 갖고 뭐란 거지 무슨 우리 종이로 안 봤다고 뭐라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따지긴 했느냐는 거죠. 네. 예. 절차만 한번 말씀을 드리면 대법원의 판결을 바꿀 때 하는 절차가 전원합의체예요. 대법원의 판결을 바꿀 때 전원합의체라는 거고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래서 법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매년 전원합의체가 몇 개 안 돼요. 그거는 다 공부합니다. 매년 숙제하는 거예요. 변호사들도 매년 전원합의체 나오는 거는 새로 다 공부해요. 이전의 판결과 다른 판결을 할 때 전원합의체를 전원합의체라고 한다. 합니다. 네. 그래서 시중에 가셔서 법학 관련 서적 볼 때 최신 판례 모음집 이렇게 해서 보면 거기 다 그 해의 전원합의체가 실려 있어요. 3개년 모음집 하면 3개년 전원합의체가 다 실려 있는 겁니다. 전원합의체가 바로 그런 의미의 판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과 다른 판결을 할 때. 왜? 예를 들어 예전에 예. 전원합의체 중에 가장 대표적인 판결이 예. 이겁니다. 종중에 남성만 가입하도록 했어요. 예. 근데 종중에 여성이 가입하도록 바꾼 게 가족법을 개정한 게 아니라요. 예.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중에 여성이 가입할 수 있도록 바꿔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선거법 관련해서 왜 이전의 판결과 다른 판결을 냈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있다 없다라는 이 기준을 예. 과연 있다 없다라고 얘기한 것을 예. 의견으로 볼지 네. 아니면 사실의 적시로 볼지 앞으로 그에 따라서 있다 없다라는 발언을 할 사람에 대한 처벌의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그건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전원합의체 회부가 이제 소부에서 합의가 안 되면 회부가 되는 거고요. 예.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이 투표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12명이 투표한 거예요. 10대 2로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10명이 대법관 투표 대상이었던 분 중에서 이제 그 선관위원장 하시는 분은 빠지셨죠. 이제 결론은 뭐 그렇게 났죠. 해서 빠지고 네. 그렇게 한 다음에 12명 중에 10명이 투표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면 이것이 하나의 판례법처럼 되는 건 거죠. 네네네. 새로운 판례가 그러니까 된 제가 겁니다.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는데 알았다고. 그러니까 내용 그게 아니라 아니 안 봤으면 어쩔 거냐고 로그인 해서 다 까봤는데 10명 중에서 어떤 사람은 로그인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로그인 했는데 한 5분 봤고 어떤 사람은 한 10시간 본 사람도 있고 다를 수가 있는데 만약 그럼 안 본 사람도 민주당이 있으면 집권을 어쩔 하면은 거냐고. 대법관들이 로그인 기록까지 다 까보겠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국민들의 아니, 근데- 정보 공개 포털 기록 요구에 지금 2만 5천 명 넘게 요구하고 아, 있어요. 그 그거는- 포털에 있죠. 네. 대법원에 대한 존중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게 아니 안 봤다는 근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확인하자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태껏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비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선거 개입이냐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대법원을 이런 식으로 공격하시면 안 돼요. 앞에서 지금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심이기 때문에 그 법률만 따지면 돼서 6만 페이지를 다 볼 필요도 없다. 예전에 박범계 의원님 판사 출신이시죠? 박범계 의원님 나가가지고 라디오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7만 페이지, 6만 페이지 이런 거 읽는 거 금방 읽는다. 그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분들의 이런 걸 존중을 해줘야지. 안 그러면 심판을 갖다가 공격하기 시작하면 경기를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예? 이렇게 자꾸 공격하거나 칭찬하거나 그러지 말란 그럼요. 말씀이죠. 근데- 아니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윤석열 판단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판단이라고 그러면서 이재명 판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버리면요 국민들이 헷갈려요. 그리고 삼권 분립마저 이렇게 흔들어 버리시면 아니 집권을 만약에 하셨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수권 제가 정당으로서의 말씀드리고 싶은 길을 게 갈 뭐냐면 거면 책임감을 좀 가져야 돼요. 아니, 책임만 좋은데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조희대가 국제법 연구회네 어디서 출신이 어디 그런 거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어쨌든 되죠. 간에 네. 100만 명 가까운 사람에게 선택받은 사람이고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한 이 선거 자체를 선거를 앞두고 하는 자체도 사실 수상하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미 선거에 개입한 거예요. 하지만 더 한 단계 들어가 가지고 그러면 그 절차가 명확했는지에 서 따져보자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사람 가지고 뭐라고 하면 하지만 그 절차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국민들도 여기에 요구한다는 것을 알려드린 거예요. 혹시 네. 여기서 만약에 무죄로 확정을 지었어도 문제입니까? 근데 이 부분도 사실 뼈아픈 네. 건데 네. 저만 하더라도요. 네. 누가 이런 얘기 했을 때 전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무죄를 확정하지만 이 사법부 대법원이 이 정치적인 환경 때문에 이렇게 빨리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우려스럽다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사법 대법원이 갑자기 이렇게 빨리 결정을 5월 1일 선고하기로 한 것이 이 선거 때문에 아니면 이유가 뭐겠냐. 그래서 이것은 유권자를 떠나서 정치적으로도 이것은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이거 잘못됐다고 저는 얘기했어요. 저는 네. 사실 근데 이게 지금 대법원의 판단이 파기 자판이 아니었잖아요. 네. 파기 환송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절차상으로 봤을 때 선거 전에 6월 3일 전에 확정 판결이 다시 나오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상고하실 거잖아요. 그쪽에서 재상고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대법원이 왜 이걸 빨리 해야 되느냐? 제가 대법원 편을 드는 건 아니고 제가 이야기는 이렇게 들었어요.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정치인들이 어떠한 선거나 이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얘기할 때 그 기준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리고 대선이라는 게 시작이 되면 토론도 할 거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내가 이 말은 하면 안 되겠구나 해도 되는구나 이런 기준을 세워주는 점에서 전 대법원 판단이 빨리 나왔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래서 어차피 대법원이 빨리 그게 결정한 거다. 예 그리고 네. 어차피 그게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요거 법원 내에서 이제 현직 판사들이 실명으로 이 절차 자체에 대해서 비판한 것들이 있어서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그 내부망 코트넷에 대법원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글을 쓰면서 대법원은 최근 특정 사건에 관해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런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도 30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었다. 박병곤 남부지방법원 판사도 누구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판결이 존중받으려면 적어도 기본적인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이제 익명으로 또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가 그 대법원의 선고 시점이 정치적 사회적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판결 내용 자체는 법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파기환송 그러니까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야기를 박상수 대변인이 하셨으니까 전원합의체가 이제 열려가지고 선고한다는 것은 판례를 변경한다는 취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그러면 어떤 판례를 변경한 것인가? 기존의 선거법에서는 이를테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조금 넓게 봤다면 이번 사건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맥락상 사람들이 이거를 오해하거나 잘못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더 초점을 두겠다라는 취지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준 자체를 유권자에게 기준을 갖다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던가 이 사람들의 사정을 고려하기보다는 이 선거에 영향을 받는 유권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그 기준이 좀 들어간 것이고 사실 이번 전원합의체는 소부에서 합의가 안 되니까 올라온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소부에서 합의가 안 될 때는 보통 기존의 판례대로 이렇게 쭉 연결해서 할 수가 없을 때 이제 그러면 대법관 전원의 판단을 받아봅시다 하고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소부에서 올린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소부에 그렇죠. 배당이 됐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올 수도 있어요. 보통은 이게, 소부에서 예. 넘기지만 이건 대법원장이 당일에 가져온 거라 조금 절차는 다르게 근데 이 보긴 해요. 오경미 재판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소부에서 합의를 볼 수 없는 사안이에요. 반대 의견 근데 쓰시고 그 있잖아요. 반나절 안에 그걸 합의 안 했다고 넘기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소부에서. 그건 대법원장은 그거는 진행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할 수는 네.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소부에서 우리가 논의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판례가 변경이 필요한 것 같고 쟁점 매우 치열하게 붙었다라고 그래서 해서 올리는 넘기는 게 사례가 아니고. 있고 이거는 소부에 배당이 나고 바로 대법원장이 그러지 말고 전원 합의체로 가지고 와 한 사례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쟁점이 엇갈렸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죠. 사실 그럴 시간이 부족했고
제가 사실 취재한 바에 의하면은 법조 기자님들한테 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이거 우리가 판단이 안 날 것 같다. 그래서 대법원장한테 얘기했고 그 대법원장이 그렇게 가져간 것이다라는 의견도 소부에서 있어요. 합의가 안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서 예. 제가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취재 상황 그거는 말씀을 뭐 드리는 거고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아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져갔고 사실은 이거는요 이 정도 사안을 소부에서 다루면 안 돼요. 보세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엄청 문제 제기를 하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감내를 하겠어요 소부에서. 이건 전원합의체로 가져가는 게 맞았다고 저는 보여요. 맞아요. 예. 거기에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 가지고 지금 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소부에서 협의할 내용이 아닌 큰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일수록 더 절차를 정확하게 지켜가지고 오해를 사지 않게 만들었어야죠. 네. 그러니까 우리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도 타협 심판 어땠습니까? 4대 4대 5대 3이었는데 수기를 오랫동안 결쳤잖아요. 그리고 판결문도 그렇고. 근데 보세요. 국민의힘이 불과 얼마 전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하고 영장 소환하고 막 그럴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수사의 정당성. 뭐 이런 얘기 절차의 정당성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소부에 가서 뭐 하루 만에 뭐 접수되고 기일 지정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냐고요?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정치적으로 의심을 하는 민주당이 거죠. 지금 제기하는 절차적 가장 큰 문제점은 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 방대한 양을 받다 요건가요? 아니면 첫 번째, 네. 왜 이 대선 한복판에 이것을 그 결정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왜냐? 만약에 이 결정을 5월 1일 날 딱 해가지고 네. 이걸로 딱 끝나버렸다. 음. 대법원이 말했잖아요. 유력한 대선 후보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정말 제거가 됐냐는 거예요. 제거가 안 됐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갈등이 커졌잖아요. 선거 기간 중에 했다는 거 하나.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제 그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인 것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고. 자, 근데 헌법 84조를 존중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민주당이 누차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사법부 입장에서는 이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냐? 6월 3일까지 결정을 안 내주면 5년간 표류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은 6월 3일까지 결정이 나거나 5년간 표류하거나 둘 중 하나인 거예요. 헌법 84조를 존중하지 않겠다라고 헌법 84조에 따라서 재판 중지돼야 된다고 5년 동안 재판 중지돼야 된다고. 자, 이런 비슷한 사안이 언제 있었냐면 5.18 12.12 이후에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에 대해서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에 5.18 12.12에 대한 재판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종료돼서 끝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특별법과 관련돼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까지 갔던 사안이 있었죠. 정권이 들어왔을 때 그만큼 그 정권의 기간 동안에는 제대로 재판하기 어렵다라는 건 재판부가 알 수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사후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 사안도 그럴 수 있는 사안이었어요. 그렇다면 사법부의 입장에서 6월 3일 이전에 뭐든 가부간의 결론을 내고 이 사례에 대해서 항소심의 어떤 결론이 잘못된 사례로 대세율을 가지게 돼서 문제가 되는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빠르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6월 3일이라는 시간이 여기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거 지금 간단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헌법 84조의 본뜻에 따라서 6월 3일 이후에도 재판을 받겠다고 했으면 아마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급하게는 안 했을 급하게 거다. 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5.18 12.12 사건에서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 때 약 10년간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재판이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탄을 받았던 그것이 있어요. 근데 민주당은 사법부를 그건 당연히 재판이 정지돼야죠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이 결론 나오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법관 숫자 30명으로 늘리고 헌법재판소 위에 4심으로 만들고 그냥 사법부를 그냥 능멸한 어떤 분은 그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삼권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때가 됐다고. 저 진짜 경악했습니다, 진짜. 근데 군사 쿠데타 그러니까 군인이 사람을 학살하고 피해주고 그런 거하고 지금 사람을 안다 모르냐 했던 그 이재명의 재판하고 비교가 비교 되느냐. 대상 그리고 또 네. 방금 너무 말씀하셨던 거에 저는 답이 있는 것 같아요. 6월 3일 안에 끝내든지 5년을 끌든지 6월 3일 안에 끝내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6월 3일 안에 끝나냐고요. 안 끝난다니까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만 신속하게 6월 3일 안에 끝내요? 막 절차 다 무시하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6월 3일 안에 끝내더라도 그게 끝나는 게 아니란 끝나는 말씀이신 것도 거죠? 아니니까 네.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니까 이것은 알겠습니다. 선거에 스크래치를 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네. 지금 이제 파기환송심이 또 굉장히 빨리 잡혔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대법원 선고 이후에 다음 날 바로 이제 기일이 결정이 됐는데요. 15일 오후 2시로 파기환송심 첫 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출석하라고 소환장을 보내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우편 송달을 하죠. 당사자가 그냥 받을 수 있도록. 네. 근데 이번에는 우편이 아니라 집행관이 직접 가서 전달하는 직접 송달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보가 우편을 받지 않고 지난번에 한번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그 송달했는데 제대로 받지 않아서 기일이 좀 지연됐다라는 네.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이번엔 찾아가서 수요일 정도까지는 직접 주겠다. 네. 그렇게 이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이제 파기환송심, 다시 이제 재상고 아마 이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은데 뭐 어떤 음모론 같은 경우는 또 뭐 굉장히 빨리 어떻게 해갖고 6월 3일 전에 마지막 재상고까지 끝낸다 이런 이제 음모론 비슷한 것도 나오긴 하던데 실제로 파기환송심 가서 이 안에 끝나긴 사실상 어렵죠. 사실상 어렵죠. 예. 그리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어제 그 국회에 나와서 그 일정에 대해서 모두 존중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법원은 그냥 이것이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것이 지금 선거철을 앞두고 이것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준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뭐 선거에 탄압이다 개입하거나 뭐라고 이런 건 얘기하는 아니고. 것보다는 네. 네, 기준을 세웠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6월 3일 이전에 뭐 재상고까지 무조건 다 끝내겠다는 그런 게 아니라 시간 절차상 그것이 지금 불가능해요. 그리고 천대엽 행정처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아니 이제- 왜냐면은 저도 왜냐면은 이 부분은 이 시간을 땡기는 부분은요. 그 재판을 받는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법원은 그냥 법원의 일을 한 겁니다. 정치 개입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해석을 자기들이 불리하게 하다 보니까 그걸 정치 개입이라서 공격을 하시는데 이렇게 계속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기준을 정하기 위한 이번 선거에서도 이제 그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대법원의 좀 이른 결정이라고 이제 국힘 쪽에서 이제 보신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지금 격앙이 좀 돼 있고 뭐 여러 법안들 내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대법관 수를 늘리겠다 이런 얘기도 함께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을 정지하겠다라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상정을 했고 대법관이 현재 14명인데 이걸 30명으로 늘리겠다. 이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른바 4심제라고 불리는 법원의 판결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3심제인데 네. 그 법원의 판결도 다시 이제 헌재까지 또 올라갈 수 있다는 맞나요, 그게? 대법원 판결까지 네. 받았지만 난 헌재에서 다시 한번 받아볼래. 이게 가능한? 근데 이게 2018년도인가요? 헌법재판소에 같은 내용이 올라갔어요. 이미 재판에 대해서 헌법 재판 소원 그러니까 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법안에서 올라갔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냥 의미 없는 발의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14명에서 30명으로 대법관 수를 늘리는 거예요. 이거 의도가 어떻게 되었든요. 이거 누가 했던 일이에요? 저희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차베스가 자기가 집권하고 나가지고 했던 게 대법관 수 늘려가지고 자기 사람들 집어넣고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독재의 그 기틀을 만들었어요. 의도가 어쨌든 그런 식의 행동을 하면요,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가 있는 당에서 이걸 어떻게 독재의 그 의혹을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시면은 저는 오히려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이제 지지율 나오겠지만 이재명 후보 지지율 그렇게 많이 출렁일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내시는 이런 법안들 그리고 사법부를 이렇게 공격하는 내용들 내란, 사법 쿠데타 아니 벌써 집권하신 거 아니잖아요. 쿠데타라는 건요 집권 세력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집권하신 것도 아닌데 내란이 쿠데타니 이런 이야기 하시는 것도 저는 오히려 이게 훨씬 더 위험하다고 봐요. 근데 지금 집권 세력이 없으니까 쿠데타라는 말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율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재판의 어떤 공정성의 문제인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 고법에서 이제 결정 났어요. 그럼 다시 대법원 올라가요.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하러 하는 거예요? 원래 전 국민이 그렇게 아,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 국민이 그러니까 제가 지지율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법관 수를 이제 30명으로 늘리는 건 그러니까 30명이 됐든 40명이 됐든 100명 늘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아, 이제 그게 그래요? 중요한 게 아니라 취지는 네. 저도 이제 뭐 30명이든 제가 뭐 법률가가 아니라서 숫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취지를 말씀드리면 아니, 똑같은 사람한테 똑같이 재판 받는 게 맞나? 아니 우리 1심, 2심, 3심도 다르게 받는 이유가 다 뭡니까? 전혀 새로운 사람한테 새로운 판단을 받아보자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얘기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또 공감이 되면은 또 추진할 수 있는 거지. 다만 저희가 폭력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막 거부감각을 쓰듯이 그렇게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수기 과정을 거치겠다 이겁니다. 네. 저는 법을 전공한 입장에서 요 말씀만 좀 드리고 싶어요. 법치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 어차피 사회적으로 정치가 됐던 권력이 됐던 돈이 됐던 다 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툼을 우리가 독립시켜 놓은 사법부의 판단을 우리가 존중하는 것으로 그 다툼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라는 게 법치의 근간입니다. 근데 그 다툼을 힘이 있다고 나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법부를 해체시키다시피 하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같은 스타일로 사법부에 4사람 15명 집어넣어 가지고 다수결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바꿔버리는 걸로 이 룰을 한번 깨잖아요.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으로 군사정부로 룰을 깼던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나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평화적인 해결을 도모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계엄을 막았던 그 심정으로 이와 같은 법원을 이런 식으로 무너뜨리고 사법부를 형해화시키려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고 저도 싸울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깨지는 순간 우리는 사실상 총칼로 돈과 정치와 권력을 다투는 내전의 시대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민주당도 이 부분은 자제해야 됩니다. 정말 자제해야 됩니다. 이건. 그런데 뭐 일리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저는 이 대법관을 그러면은 대통령이 지명하느냐? 그럼 이것도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합의를 통해서. 지금 헌법재판관도 뭐 대법원장, 뭐 국회, 대통령 몫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미국 같은 경우는 선출하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보니까 50개 중에 39개 주가 선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방법론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대법관 여당 선출 야당에 방식도 좀 바꾸자. 네, 여당 판검사도 다 선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네. 여당 야당이 협의하면 돼요. 지금 근데 국회에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뭐 폭력적으로 대통령이 뭐 다 임명하고 30명 쫙 늘린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 국회에서 협의가 됩니까? 예? 지금 솔직히 말해가지고 민주당이 승자의 절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냥 자기들 다수결이면은 저쪽 사람들 다 퇴장하면은 그때 그냥 표결하고 해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신들과 관련된 일까지도 그런 식으로 통과시키면 안 돼요. 이거 아니 발의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치적 책임 지는 거 맞아요. 정치적 책임 세게 지실 거예요. 탄핵하세요. 대법원장 탄핵하라고요. 과연 진짜 그 많은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할 건지 그리고 그 책임 다 지시라고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팩트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저희가 대법관, 판사 탄핵 안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계속 하세요. 이러는 것은 마치 이제 호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니 그 안에서 이 총회에서 수없이 많은 의원들이 그 의견을 내고 싸웠잖아요. 아, 근데 안 하기로 사실이잖아요. 했잖아요. 예. 네, 안 하기로 했으니까. 하시기로 할 거면 하시라고요. 네. 자, 그럼 이제 대선 이야기 이제 좀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뭐 이 판결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요. 네네. 지금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가 선출이 됐는데 제대로 선출인가 싶은 생각이 지금 단일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반나절 정도 기쁨을 누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는 지금 매우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문수 이제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3차 경선 결과에서 56.53%를 기록해서 한동훈 후보 43.47%를 얻은 한동훈 후보를 꺾었는데 이게 어쨌든 당원 투표 그리고 여론조사 이거 다 앞선 거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그랬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상당히 선전을 했다. 김문수 후보가 수락연설에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입니다. 자유통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의 의사와 상관없이 당이 매우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은 더 빨리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예, 하루 만에 그 무소속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위한 기구를 선대위에 설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도 측도 단일화는 빠를수록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김문수 후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그래도 불쾌하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조금이요, 많이 불쾌할 것 같은데. 그렇죠, 많이 불쾌하죠.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지금 갑자기 한덕수가 네. 치고 들어와 이런 생각을 갑자기는 아니지만 하겠죠.
그럴만도 해. 본인이 그걸 가지고 슬로건으로 걸었잖아요. 하긴 사실. 그렇죠, 또. 아니, 뭐 김은수 후보가 경선 후보 내내 한 거 있습니까? 아니 정가 6번만 드러났지. 그거 말고는 다 한덕수랑 잘하겠습니다. 그거로 하나로 여기까지 온 건데 뭐 이제 와서 용꿈 꾸니까 이제 화장실 딱 나온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인간의 욕망이란 게 그래요. 이제 사냥 끝난 거예요. 네. 이제 한덕수 팽 하는 거죠. 저는 김문수 전문가 등장합니다. 김문수 참 후보와 인연이 좀 있으시죠? 예, 인연이 좀 있습니다. 그 최측근 의원님의 보좌진을 좀 하면서 네. 2012년 하고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하고 2012년 대선 캠프 과거를 같이 회상하는 있었던 저 것 얼굴. 같아요. 그때 같이 이제 저 캠프에 계셨었고. 그 찬란했던 과거를 회상하고. 아, 그때는 김문수라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왜 그래요? 난 지금은 그거는 전혀 인정할 수가 없는데 네. 아무튼 그때 이제 2012년 경선이요. 네. 박근혜 후보가 정말 가장 높은 지금 뭐 이재명 후보 89% 받는데 그 당시에 83%가 받았을 거예요. 박근혜 후보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박근혜 후보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론조사 돌리면 진짜 한 자릿수 나오는 거예요. 근데 김문수 캠프에서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자신의 의지를 전혀 꺾지 않았어요. 왜? 내가 못하는 게 뭔데? 내가 박근혜보다 못한 게 뭐야?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 경선에 나가가지고 뭘 트냐면 박근혜의 진짜 영린이었던 그 최태민, 최순실 일가의 그 영상을 틀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지.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김문수 지사 그때부터 굉장히 내리막을 걷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내리막이에요. 네, 그때부터 내리막인 거예요. 그래서 자유통일당 그 간 뒤로 거예요, 터지고. 그건? 그러니까 그게 되게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자기가 과욕을 부리면 안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 당시 대세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하시고 나서 자기의 그 어쨌든 자기가 후보가 되겠다는 그거를 버리질 못하고 현실을 수능하지 못했거든요. 지금 기회가 왔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대통령 하나만 보고 온 사람이 자기가 이 기회가 왔는데 여기서 양보? 김문수 후보에게 단일화는요. 김문수로 단일화 이해는 절대 없어요. 제가 진짜 장담해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 지금 벌써 워딩 어떻게 나와요. 보셔요. 이준석, 이낙연까지 다 함께 하겠다. 말은 좋잖아요. 근데 저희는 단일화 진짜 반대하고 있고 하려는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까지 넣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한덕수와의 단일화가 아니라 난 다 할 거니까 쟤들 다 올 때까지 시간 끌게 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단일화 안 한다는 거군요. 안 김문수 한다는 후보가. 거라니까요. 네, 제가 대합 빌딩 9층에 있었어요. 목소리가 네. 침울하네. 대합 빌딩 9층에 있었는데 과거를 김문수 회상합니다. 후보가 네. 대합 빌딩 6층, 아. 홍준표 후보가 대합 빌딩 4층. 4층. 예. 근데 이게 같은 건물을 쓰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같이 타고 예. 오가는 이런 교류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이게 층 계속 화장실 막 쓰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네. 이게 섞여 댕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선 발표가 나올 때가 되면은 이 분위기가 캠프별 분위기가 엘리베이터에서부터 느껴져요. 그 기운이. 4층 내리는 사람들하고. 네, 4층 내리는 사람, 6층 내리는 사람, 9층 내리는 사람 이 기운이 느껴지는데 예. 담배 피는 곳이 전원 합의체잖아요. 맞죠. 담배는 다 같은 데서 피고. 이제 그런데 2차 경선 3차 경선 발표할 때 네. 4층 분위기가 진짜 안 좋았어요. 아. 6층과 9층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는데. 4명에서 2명 갈 때. 4명에서 2명 갈 때. 네. 4층 분위기가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그 전날 우리는 다 정확하네. 알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런 분위기를.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 최종 결선 전당대회 발표 직전에 이제 전날이었는데 분위기가 6층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 김문수 캠프 분위기가 6층 분위기가.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9층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거의 이제 제로섬 게임이니까 9층의 입장에서 쟤들이 당권파 좀 가까운데 네. 쟤들이 뭘 들어서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건가? 1차 아니면 단일화파와 자강파가 싸워서 안 좋은 건가? 2차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내부에서 둘 다 가능성은 있는데 그건 굉장히 진짜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가 나온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이미 그때부터 단일화파와 자강파의 싸움이 있었다. 김문수 승리는 캠- 확신했고 그러니까 이제 승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김문수 캠프 내에도 근데 예. 아유 후보님 저 우리 다 단일화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거 후보님으로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후단협 같은 분들이 계시죠. 아니 결정적인 그 증거가 네. 뭐 김문수 후보 캠프까지 볼 것도 없이 홍준표 후보가 탈당했잖아요. 네. 내가 살다 경선 지고 나서 바로 탈당한 것도 처음 봤지만 가족 데리고 동반 탈당한 거 처음 봤어요. 근데 그 이유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뭡니까? 아니 홍준표 후보 계속 나는 단일화 안 한다 하니까 캠프에서 이러면 나 안 합니다 같이 그렇게 압력을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신감에 탈당까지 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김문수 후보도 되자마자 탈당파들이 이제 말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지금 5월 8일 9일 날 정도는 여론조사 돌아가야 돼요. 네. 그래야지 10일 날 좀 그 결정하고 11일 날 등록하는데 그럼 오늘이 5일이에요. 네. 오늘 5, 6, 7, 3일 동안에 룰 세팅까지 싹 다 끝나야 돼요. 네. 근데 김문수 후보는 제가 화장실 갔다 왔다니까요. 아까 아침에 봉은사인가 어디서 그 한덕수 후보와 같이 걸어가는 얼굴 보니까 한덕수는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고 김문수는 소용 없이 막 얘기하더라고요. 웃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가 과연 버티는 힘이 있느냐. 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에서도 지금 원래 위장 취업이 유행 아닙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를 외치던 사람들이 김문수한테 이제 자 후보님 이제 자연스럽게 합시다 했는데 김문수 나 싫은데 버틸래? 지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10일 안에 10일만 김문수가 버티면은 네. 10일 안에 한덕수 후보는 지지 선언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고 끝날 겁니다. 아, 지지 선언도 안 하고. 지지 선언도 안 할 겁니다. 제가 국민의힘 내부자에게 들은 구성원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래요? 쉽지 않다고 보고. 국민의힘에서 보시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3자적 시각에서 이제 네? 그 캠프들의 제3자예요? 그 아니 그러니까 그 두 캠프에 우리 제4자인가? 두 캠프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에 누가 그래요? 뭐 한동훈 후보는 누구를 돕나요? 누구를 도와야 되는데요? 내가 물어봐요. 지금 보면은 그렇잖아요. 나는 김문수를 도와야 되냐 아니 한덕수를 그러니까 도와야 지금 되냐. 누구를 도와야 돼? 지금 자기들끼리도 지금 노선 정리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안 되고 있을 거고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분이 민노총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네. 왜 민주노총을 만든 정도로 사실상 강단이 민노총의 있다. 아버지죠. 아. 네. 그리고 아마 뭐 간섭일 대변인도 알겠지만 예. 그 민노총 같은 그런 조직들에서 이렇게 그걸 설립하고 그거를 이끌 정도의 지도력은요 이미 대통령 한 몇 번 해야 되는 정도의 아닙니까? 그죠? 지지선언 이게 뭐예요? 아 나는 그런 건 잘 모르고 김문수 후보가 정광훈 목사하고 친하다는 건 아는데. 여튼 그래서 이제 그 캠프 내에 있는 단일화파 네. 당직자도 좀 약간 쳐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양수 사무총장 단일화파 대표적인 단일화파인데 그냥 사무총장 갈아버렸습니다. 장동혁 의원으로 이제 아마 이제 곧 이제 의결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당직에서 그냥 내 원하는 대로 이제 힘을 보여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우리 오늘 이 패널 세 분은 한덕수 못 버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래도 김문수 그 후보가 당내 세력이 좀 약해서 그러니까 의원들이 약하죠. 같이 없으니까 네.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단일화 압박을 이겨내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의견도 상당히 또 네. 있죠. 그 관련해서 이제 한덕수 그다음에 김문수 요 얘기는 저희가 또 2부에서 네. 또 준비가 각 캠프별로 준비가 돼 있거든요. 저는 그 얘기 안고 집에 가나요? 아, 근데 하나를 더 재밌는데 막 재밌어 주려고 아, 그래요? 했는데 나 준비 많이 해갖고 왔단 말이야. 알았어. 해봐 그러면. 네. 풀어봐요. 그럼 뭔데? 근데 이제 저희 민주당에게 네. 한덕수냐 김문수냐를 물어보면 네. 저희는 한덕수가 좋아요. 한덕수. 왜? 한덕수가 후보가 되면 김문수도 떠나고 홍준표도 떠나고 한동훈도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이 늘어나. 아. 그냥 우리가 좋아. 그리고 이게 지금 호남 출신 국민의힘 후보. 네. 그러니까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저도 같아요. 호남 사람입니다. 네. 근데 호남의 지지를 못 받는 호남 출신 홍길동 호남임을 말하지 못하는 네. 이제 와서 말한 건 늦었다. 한덕수가 더 좋다. 네, 한덕수가 더 좋다. 그리고 한나땡이다. 둘 다 내란 동조 옹호했고 네. 그다음에 계엄에 옹호했고 탄핵을 반대했기 때문에 이것은 명분이 그러니까 없다. 이번 대선은 민주당 쪽에서 볼 때는 선명하게 좀 전선이 그어지는 것 같아요. 탄핵 그럼요. 그다음에 계엄 요거 그렇죠.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한덕수 후보가 뭐 개헌연대 뭐 이러던데 그럼 개헌연대면 우리도 들어가야 돼요. 우리도 개헌 반대하는 거 아닌데. 네, 하여튼 요 한 몇 주는 굉장히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결정적으로 예전에 이제 뭐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이제 최종 후보가 됐을 때 단일화를 안 할 경우에 뭐 그런 말도 있었어요. 당내에서 뭐 친윤 의원 20명이 탈당을 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고 한덕수 후보의 그 대선 출마를 돕겠다. 뭐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대선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20명이 탈당해서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과연 뭐 그런 일까지 갈까? 네. 만약에 이분들이 탈당까지 할 수 있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하여튼 좀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동훈 전 네. 후보는 어디 집에서 쉬고 계세요. 집에서요? 네, 어제는 또 저기 페북에 댓글 많이 다시던데. 페북 지지자들 찾아다니면서 아니, 앞으로는 해피워크라고 앞으로는 정하시던데. 뭐예요? 한동훈 전 대표. 아니 그 뭐 일단은 지금 전당대회 준비해야죠. 아니 그 일단은 지금은 이제 대선 도와요, 안 도와요? 뒤에서 돕겠다고 하셨잖아요. 뒤에서 돕는 게 뭐예요?
뭐 이제 댓글 당원으로서 달면서 당원으로서 아 댓글 페북 달아줘요. 댓글 지금 연습하고 계시는 네, 거구나. 이거는 확실히 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라방도 말씀을 드려야 하시면서, 되는 게 예. 뭐냐면 적어도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도움을 청하려면 네. 적어도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명확한 이야기를 하고 명확한 의견을 밝히고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선을 그을 수 있음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부탁을 하는 게 그건 맞지 않나 불가능한 싶어요. 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로 대선 후보 된 사람인데, 그러니까 탄핵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대 그 다음에 그 계엄 관련해서도 하여튼 한동훈 대표랑은 전혀 다른 입장이어서 이제 사실은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우리 당내의 어떤 노선의 싸움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그렇긴 하지만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이재명 대표와의 또 이렇게 지금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이런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대선 막바지나 뭐 이렇게 되면은 또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벌써 뭐 한동훈 후보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 사람들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네. 자기들끼리 교통정리부터 좀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일단은 김문수 네. 후보한테 사과하면 내 도와줄게 이렇게,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한테 뭘 하라고 하기 전에 사과는 없다는 걸 가정하고 한동훈은 도울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거는 이제 계엄과 탄핵에 있어서는 네. 우리는 명확한 그 입장을 아. 변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럴 거고 그리고 그 일단은 도와준다 그래도 김문수를 도와야 될지 한덕수를 도와야 될지 누굴 도와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간단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한동훈이면은 당연히 지금 가만히 있다가 탄핵에 난 찬성이니까 다 못한다 했다가 나중에 범 후보들 다 정리되면 그때도 가만히 있다가 뭔가 결집 이제 서로의 후보가 1대1 구도가 만들어지면 결집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딱 나와가지고 내가 대승적인 판단 결단으로 내가 어쨌든 당 이재명을 막겠다라고 이제 등장할 거예요 분명히. 그래가지고 그때 소폭 결집된 것이 다 한동훈 효과다라고 말할 거예요. 지금 안 물어봐도 돼요. 곧 나와요. 막판에. 네, 막판에 너무 타시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나옵니다. 아 나온다. 네, 네. 도우로 나옵니다. 아 그래요? 저게 네. 맞죠? 저게 정치 공식이에요. 네. 반명 기치를 네, 들고. 결국에는 내가 어쩔 수 없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내가 나온다 하고 할 거예요. 마지막 한 3일 전에. 아 네, 그래요? 3일 전에. 3일 전에 너무 막판 아니에요? 그래도 나왔다라는 명분은 있으니까. 왜냐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율의 막판 절정이거든요. 네. 그걸 아. 내가 끌어당긴 거다. 역시 한동훈 맞죠? 네. 아니 너무 뭐 그렇게 예측하실 필요는 없고. 네. 네, 이제 안철수 후보는 같이 이제 뛰는데 선대위원장으로 뛰는데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해 주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민들께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라고 이제 일침을 놨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덕수 전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지금 네. 발언 하나가 또 문제가 많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첫 지역 일정으로 대선 출마 공식 선언하고 나서 광주에 갔습니다. 5.18 민주묘지에 갔는데 여기서 이제 시민단체들이 5.18 관련 시민단체들이 내란 범죄의 책임자는 돌아가라 라면서 막아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껴야 합니다. 같이 뭉쳐야 합니다, 여러분. 5.18 광주 사태에 대한 그 충격과 아픔은 광주에 계셨던 분들이 가장 아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호남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충격과 아픔을 충분히 느끼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를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일단 그 손 요렇게 하는 거는 견우야. 꼭 호남 그렇게 했었어야 호소인, 호남 됐을까? 호소인. 그냥 이렇게 목소리를 내도 되는데 굳이. 근데 뭐 저는 네. 이제 뭐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그런데 하나는 이제 호남 분들도 광주 민주화 운동을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으로 좀 이제는 네. 돌려주셔야 되지 않느냐. 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어쨌든 간에 참배를 하겠다고 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대한민국 모두의 것. 예를 들어 3.1운동 참배하러 가면 3.1운동은 대한민국 모두의 것이고 4.19도 대한민국 모두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것은 우리만의 것이니까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정치 세력이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이제는 조금은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아니 근데 이제 그 광주 분들은 뭐 제가 변호하려는 건 아닌데 예를 네. 들어서 5.18 관련해서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누가 이제 와서 참배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그 전까지의 행동이든 아니면 발언이든 이런 것들이 그래도 뭐 5.18 관련해서 이렇게 굉장히 진지하게 혹은 뭐 반성을 하면서 뭐 이렇게 오면 그분들도 그렇게 막 안 막으실 것 같은데. 그럼 뭐 일단은 들어봐도 되잖아요. 아니, 들어보고 나서 얘기해도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문제는 제가 예. 잠깐만요. 문제는 그렇게 해놓고 여기서 제가 광주 시민들도 조금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디스이스 광주 사람.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도 이해가 됐다고 생각했던 게 이렇게 해놓고 뒤에 이제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광주 사태라는 표현을 써요. 그것도 참. 근데 이게 제가 그래서 네. 야, 아니 이렇게까지 막을 일인가 생각했다가 이 광주 사태라는 표현을 보면서 네. 아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약간 근데 이제 맞습니다. 광주 5.18 묘지 같은 경우는 우리 네. 광주인들에게 광주 민주화 항쟁의 아픔을 지금 1차 피해자들이 지금도 생존하고 계세요. 저희 친척도 1차 피해자예요. 예. 그런 사람들에게는 되게 성스러우고 의미가 있는 곳인데 거기 5.18 정신과 왜곡된 사람이 와서 참배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치욕적인 거죠. 아니 지금 한동훈 후보한테 자꾸 도우라고 한 거하고 그보다 더 5만 배는 더 큰 거예요. 못 돕잖아요. 명분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면 최소한 5.18에 대한 존중을 보이면서 거기에 역행하는 발언을 하면서 와서 참배하겠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와서 한술 더 떠가지고 광주 사태라는 표현을 썼다? 이게 한덕수 후보의 55년간의 공직 생활을 하면서 그냥 이런 어떤 정치적인 마인드가 없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후보라는 거를. 그래서 네. 저는 서울 사람인데요. 서울 사람으로서 좀 객관적으로 좀 보고 말씀을 드리면 저는 광주 사태에 대한 표현은 실수였다고 봐요. 그런 실수 뭐 이재명 후보도 예전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식의 그런 예전 분들이시니까 그런 실수 정도는 있어. 그게 과연 의도를 하고 그랬을까라는 민주화 운동이라는 용어 자체를 너무 모르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리고 앞에서 광주 사람들도 이거를 좀 열어줘야 된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진짜 저는 굉장히 반대 의견이에요. 광주 사람이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 진짜로 자기들이 가서 그분들을 기리고 그 민주화 운동에 책임을 느꼈다면은 평소에 가가지고 참배하고 그럼 누가 막습니까? 지금 대선 나온다니까 선거판에 이용하려고 갔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당연히 그걸 반대하고 몰아내지. 그걸 내비둡니까? 자신들의 친구와 친지들이 죽어나간 걸 자신 대통령 나오겠다고 거기다 이용하겠다는데 저희는요 그 전행에도 가가지고 묘비 2천 몇 개인가 그거 다 닦고 이번에도 가가지고 손편지했어요. 그거 안 막잖아요 광주에서. 강기정 시장님 나와가지고 같이 얘기하잖아요. 진정성을 보이라고요. 왜 정치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거기에 참배 혹은 뭐 방문하는 목적이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오는 거라면 사실은 광주 분들도 그걸 뻔히 보이잖아요.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 게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광주 사태가 뭐 예전 분이라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게 이제 그냥 보통 분들이라면 덜한데 이분은 공직에 이렇게 오래 계셨던 분이고 이미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름이 법적으로 바뀐 게 한 20년 넘지 않았어요? 그냥 법제처에서 명예준 정식 명칭이 그러니까. 있는 거고 다 근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공직자가 그래도 공직에서 이렇게 오래 있었으면 당연히 이런 정도의 본인 어린이- 호남 사람이라면서요 또. 그러니까 이건 뭐 약간 오래돼서 변명이 잘 안 오래돼서.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한다 생각이 좀 드네요. 여튼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가 저 사과를 했죠. 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덕수 전 총리도 있고 이제 이정현 대변인이 이정현 전 의원이 이건 말실수였다. 그동안 민주화 운동이라고 표현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덕수 후보의 얼굴이 점점 더 낯빛이 안 좋아지고 있기는 한 것 요즘에? 같아요. 네. 왜요? 오늘도 이제 김문수 후보를 만나서 네. 만나자. 오늘 중 만나자. 오늘 한번 저 동영상 거기서 만났죠? 네, 이렇게 3번쯤 말했다.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네 이러고 말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한덕수 후보가 상당히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 이제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는 빨리 단일화를 하든 뭐 결론이 나야 이제 본인이 부담해야 될 여러 것들 에너지와 뭐 돈과 시간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텐데 여튼 시간은 지금 현재는 김문수 후보의 편이 아닌가 뭐 이런 이제 분석도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덕수 후보에게 용의
꿈을 꾸셔도 됩니다. 대통령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돈 달라고 하거든요. 뭐 해야 되니까 돈 달라, 밥 먹어야 되니까 돈 달라, 사람 만나야 돈 달라.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는 이제 쫄리는 거죠.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뭉쳐야 됩니다. 이 말밖에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시간은 이제 네. 김문수 후보의 편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워낙에 김문수 후보에 위장 취업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 그래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모습들이 갈등의 모습들이 당권 우선주의였다는 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지적했던 패배주의.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 선거에 이길 졌다? 자신이 없다. 네. 그 이후를 먼 해안을 가지고 지금 행동하시는 겁니다. 당권 우선주의. 그게 네. 전 김문수 후보가 단열을 안 할 거라고 계속 확신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요 뭐냐면요, 우리가 사업가들을 만나다 보면요 가장 고집이 센 사람들은요 그렇게 갑자기 들어오는 경영자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수성가했던 사람들은요 자기가 걸어봤던 길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맞다고 신념을 확실히 가져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예전에 박지원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DJ 비서실장을 상대로 부천에서 다 못 이길 거라 한 싸움을 이겼어요. 그때부터 그분은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해진 거예요. 내가 갔는데 되니까. 그러면 이분이 지금 과연 남들이 야 한덕수랑 이거를 같이 해가지고 가야 되라고 했을 때 그거를 들을까요? 아 저는 안 들을 거라고 봐요. 이유 이씨 고집을 부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김문수 한덕수.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그거 관심 진짜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에 후보를 내는 것 자체가 좀 문제라고 보고 솔직히 패전 투수 정하는데 왜 이렇게들 난린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후보 내가지고 무슨 아니 반 이재명 연대를 만든다는 거. 예전에 이정미 후보인가요? 그 나와가지고 박근혜 떨어뜨리겠다고 나왔던 예. 저기 정의당이었을 거예요 아마. 네. 예, 통진당이었나요? 뭐 네. 아무튼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국민들한테 지지를 이정희 받았습니까? 후보. 네네. 이정희 대통령 선거라고 하면 이정희. 그 시대 정신을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반 이재명 그러니까 개인 한 명의 호불호를 가지고 이게 시대 정신이라고 주장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본사회라든가 저녁이 있는 삶이라든가 뭐 지역주의 타파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상식인데 계속해서 사람 한 명이 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 하는 것은 이 대선에 임하는 자세가 잘못됐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네, 드리면 끝으로. 네,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계속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국민의힘에는 계엄을 풀고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들과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뭐 당직자나 국회의원 비율에서는 약 한 1대4 정도로 저희가 적어요. 우리가 한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정도 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43%를 만들어냈어요. 당원들 네. 사이에서는 거의 뭐 반반보다는 조금 모자라긴 하지만 그래도 반반에 가까운 정도의 인원이 국민의힘 안에 있음을 이번에 입증을 해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이 조금 안 돼요? 뭐 조금 안 되는 거죠, 뭐. 네. 아, 네, 반반보다는 조금 안 되죠. 조금 안 되는. 그러니까 어쨌든 밸런스는 좀 맞는 네, 거네요. 어느 정도 이제 그 정도 된 거죠. 당직자나 의원 수는 4대 1이지만. 아, 네, 그렇다면 당직자나 의원 수는 당 밸런스는 어느 정도 되고 있다는 얘기죠? 역시 여기서 들어가시죠. 여기입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네, 당 밸런스. 자, 할 일은 해야죠. 네, 반반이 조금 안 되지만 당 밸런스. 좋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네. 네. 그 당 밸런스는 사실 우리 또 최윤경 기자가 워낙 네. 또 애용하고 계시잖아요. 저 이거 진짜 좋아해요.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면 잘 안 믿으실까봐 그런데 먹을 때랑 안 먹을 때 진짜 확실히 달라요. 아, 먹은 몸이 날과 안 정말 먹은 날. 가볍습니다. 그래서 신혜영 기자가 저한테 선배 이거 우리 그냥 사자고 계속. 아, 당연히 사 먹어야지.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큰 네. 마음을 먹고 그렇습니다. 사과합니다. 자, 그래서 식후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되는 바나바 잎차 추출물이 함유된 당 밸런스 식약처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물처럼 드시면서 여름에 또 물 많이 드시니까 물 대신 당 밸런스 드시면 되겠고요. 가정의 달입니다. 지금 5월. 예, 부모님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또 좋은 선물이 바로 이 당 밸런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왜냐하면 혈당 관리가 중요하니까. 그럼요. 그렇다고 뭐 젊은 사람들 안 먹어도 되냐 그런 건 아니죠. 지금 최윤경 기자도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몸이 가벼워지는지 젊은 분들도 요즘 혈당 관리 많이 하십니다. 혈당 조절이 시대 정신이에요. 아이고, 외우신 정말. 거예요? 네. 야, 어떻게 말을 스스로 저렇게 해? 나 오늘 어떻게 꺾어 들어가나요? 아까부터 기대하고 있었는데 최고. 그러니까 잠깐만 놓치면 바로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2박스 구매 시에 또 한 박스를 더 드리니까 한 박스를 뒤에 뭐 이런 혜택도 없이 사시라는 거 아닙니다. 야 좋네요. 2박스를 사시면 한 박스가 더 옵니다. 여기 3개 중에 2개는 돈 그럼 4박스 사면 한 개를 2박스를 더 주겠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답입니다. 4박스를 사면 2박스를 더 주겠네. 그렇죠. 아, 정확하시네요. 네, 그래서 구매 요청 사항에 장르만 여의도를 꼭 적어주시면
이렇게 잘 해드리니까 네이버에서 닥터워터 당 밸런스를 검색하시거나 영상 아래 더보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